자율주행차 하나가 팔린다 그럴 때 이익은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전통 엔진차 안 팔리겠죠. 카니발라이제이션 되겠죠. 휘발유 차가 마진이 높은데 그게 적게 팔리고 마진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 반도체사에 양보해야 되는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고 자동차 회사들 이익이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기대로 하이프로 올라가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자율주행의 본질은 지금 바뀌었다. 자동차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바뀌어가고 있다. 4필기 반도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산업, 2026년 AI 기둥산업,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세스를 보고 그 세스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기반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용이 길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지 않은데 너무 임팩트가 있고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졌고 그 대신에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분들 정말로 필요해요. 이번 세스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드디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자율주행의 챗GPT 순간 모멘텀 혹은 작년에 또 추론에 있어서는 딥시크 충격, 딥시크 모먼트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죠? 원래 세스에서 각 기업들이 어나운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아마 앞으로 2, 3년 이내에 아마 거기까지도 안 갈 거예요. 레벨 4, 레벨 5까지 급격히 확산되겠구나. 자율주행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온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다가올 거다. 그래서 세스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는 자율주행을 어느 회사가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주행은 이제 어느 회사나 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한 거죠. 이거는 테슬라가 수년 동안 구축해 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자율주행하는 것들을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그 시간을 동시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단축해 버린 거야.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일반 하드웨어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의 엔진 기술, 그냥 전통적인 하드웨어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자율주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테슬라가 수년간 이루어 나왔던 그 시간을 쌓아오는 경쟁력의 우위를 알파마요가 한꺼번에 단축시켜 줘버렸다.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99%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나머지 1% 때문에 4, 5년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1등 할 거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99%가 어딥니까? 제 얘기는 99%는 알파마요가 따라왔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글로벌에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뿐이 아니라 GM, 포드, 현대자동차, 인도의 타타,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 BMW,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포르쉐, 중국의 BYD,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랑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가 자율주행에 대한 먼저 앞서가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테슬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어쩌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차를 운행하는 그 두뇌에 대한 격차를 엔비디아가 다 시간을 단축시켜 줘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장착한 차가 벤츠에서 미국에서는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유럽하고 아시아 이런 쪽에 다 해서 원래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벤츠의 자율주행 차가 아까 테슬라 머스크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99%는 테슬라랑 비슷한 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엔비디아 주가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제 생각에 벤츠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풀 SD, 로보택시, 구동료 내는 그 차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도로 주행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막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또 많이 받은 데가 현대차가 지금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죠. 구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고도화시키겠다고,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제휴해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전선항을 만나서 우리도 알파마요 이거 관심이 많다 제휴해가지고, 그럼 현대차가 또 알파마요를 만약에 그 엔진을 그대로 거기다, 현재 현대차는 구글의 웨이모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의 차에 뼈대를 만들고 차를 만드는 건 현대차가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이 막 고도화되고 많이 범용화가 되면 웨이모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현대차 스스로도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소프트웨어를 채용을 하면 현대차가 또 테슬라 차만큼 또 이렇게 구글 방식은 아니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현대차 주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가서 PER 8.6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연초에 수급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효과도 반영하고, 우리 투자가들이 또 스토리에 민감한 것도 반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8.5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탑10에 들어가는 회사들하고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즉슨 자율주행은 이제 테슬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글로벌에 있는 그냥 하드웨어만 만드는 전통적인 회사들까지도 자율주행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큰 세스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야, 이제 자동차 산업도 반도체 산업이 됐구나. 결국은 자율주행의 라이다 방식, 레이더 방식, 카메라 방식,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4까지 올라가려면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 능력을 가진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롱테일 방식의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한다 그러잖아요. 기존의 레이더 방식, 그 다음에 테슬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녁 어스름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 시각적인 데이터나 청각적인 데이터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직관 출현에 의한 상황까지도 알파마요는 대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추론형 AI 데이터 센터가 되겠구나. AI PC의 확장된 버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굴러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작은 AI 데이터 센터, 작은 데이터 센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기술 진보를 저는 봤어요. 반도체 산업에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죠? 성장의 드라이버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업들의,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모델, 그 다음 시각 모델들, 이런 모델용으로 지금 추론 이런 걸로 쓰여진다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가 작은 한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될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죠. 그죠?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추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지금까지 FullSD는 추론하는 기능은 없어요. 없는데 테슬라도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추론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각적인, 청각적인 데이터를 즉시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 양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또 즉시 메모리도 중요해질 거고, 낸드의 사용처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기억도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터리 따르니까. 그러면 껐을 때는 D램에 있는 메모리는 없어져 버리지만 낸드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낸드 메모리도 굉장히 앞으로 또 소중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샌디스크가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스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세스의 엔비디아도, 그리고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모멘텀을 받고 있죠. 액추에이터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이 2028년부터 1년에 3만 대 생산해서 자기 공장에 투입하겠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그거 엄청 많이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율주행도 결국 의미하는 바는 자율주행 전체는 앞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겠다.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원인은 다른 순수한 지금까지 우리 자율주행 잘못해요 하더라도 비싼 라이더 달고, 라이더 값 많이 내려와 있어요. 비싼 레이더 달고 막 기기를 막 덕지덕지 많이 해가지고 막 카메라를 8대 전면 좌우에 16대 붙이고 천장에는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그렇게 했던 자율주행 기반 비즈니스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평가절하가 좀 될 수 있겠고, 사람 두뇌에 기반한, 이거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테슬라의 경쟁 우위를 한꺼번에 많이 갉아먹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의 전통적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열렸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엔비디아가 한꺼번에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테슬라의 CEO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점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의 오류를 잡는 게 완전 자율주행에 엄청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강할 거다고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활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무조건 이제 다 때려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금석이 원래 나올 거다. 알파마요를 장착한 벤츠의 전기차가 미국의 1분기에 나온대요. 나오면 그게 어떤 도로주행 성적을 갖는지, 실제 얼마나 테슬라 플래스디아랑 비슷한지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 주가에 원래 중대한 모멘텀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나 중요한 뷰고, 두 번째가 자동차가 반도체를 먹는구나. 지금까지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사람이었으니까 반도체가 필요하더라도 32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차량용 반도체 그거 그냥 범용 반도체로 쓰였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는 중국에 있는 그 회사들 만든 것도 쓰이고 대만에 있는 저급한 반도체도 쓰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고, 그 컴퓨터에는 반도체가 사람 수준, 내 수준으로 가야 되니까 자동차가 곧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 같은 역할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까지 반도체를 소비하겠구나. 그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자율주행은 제법 문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 그분들 일본 시장이 이제 시향도 좋아서 그렇지만 그분들 어제요 도요타가 8% 올랐어요. 8% 올랐어요. 왜 갑자기 범용 자동차 회사들이 왜 갑자기 급등을 할까요? 물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GM만 많이 오르고 포드는 별로 안 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그 돈들이 범용 자동차 회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AI 시스템 산업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의 본질은 이제 운전의 영역에서 판단의 영역. 운전이라는 건 핸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핸들이 없어져요. 그분들 자동차에 핸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핸들이 필요 없어요. 핸들이 무슨 필요해요? 핸들은 사람이 이렇게 조향을 하려고 만드는 건데, 기계가 알아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바퀴에다가 직접 이리 틀어 저리 틀어 움직이니까 핸들과 크러치, 변속기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사람이 그거를 조작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중요성이 현저히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판단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했는데, 드디어 차가 추론을 하면서 그냥 이제 사이드 미러만 하나 딱 봐도 보니까 뒤에 차가 안 오는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카메라가 많이 필요했는데, 라이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추론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는 덜 필요하게 된 거를 알파마요가 가져온 변화다. 산업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쟁 포인트는 누가 어떤 센서를 많이 쓰느냐가 아니고, 누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론해서 인간하고 똑같게 만들어주느냐로 경쟁의 중심이 바뀌어서 자율주행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너도 나도 차 만든다고 지금 그랬던 거고요. 자동차 산업이 큰 변곡점을 겪었죠. 엔진이 진입 해자에다가 배터리가 되면서 엔진이 진입 해자가 없어졌고, 이제는 자율주행도 지금까지 진입의 해자는 이 뇌를 누가 만드냐 그래서 테슬라가 진입 장벽을 잡고 있었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은 그걸 잘 못하니까 자율주행 데이터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레이더를 많이 달고 카메라 많이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잘하려고 로보택시 사업을 구글 웨이모도 하고 그래. 구글은 이거 자율주행 말고도 윙이라고 자율주행 비행기 산업도 하고요. 별거 다 해요. 어쨌든 이러면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됐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자율주행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AI 연산 산업에 들어가는 원가의 크기를 따져본다면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작전 잘 쓴 거예요. 자기가 차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AI의 판을 넓혀버리자. 글로벌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내에다가 AI를 심자. 그게 알파마요가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전략이에요. 그 전략에 엔비디아도 수혜를 보겠지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낸드도 만들잖아요. 낸드 D램 회사들이 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 이게 D램의 경기 민감성을 현저히 줄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금은 어쨌든 스토리가 조금 훼손되는 거죠. 그죠? 테슬라의 PER이 200배가 넘죠. 그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소화해 나갈 거고 머스크가 물론 먼저 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중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 1%가 중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 1%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니까. 100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1을 나머지 알파마요를 장착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추격하느냐. 그게 관련이 있을 거다. 앞으로 그 주가에 관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 테슬라를 그냥 여기서 다 팔아야 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9는 완벽하지 않죠. 그죠? 99%의 빵이 어딨어? 99% 인간이 어딨어? 100%가 차야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고 빵도 99%는 빵이고 1%는 돌덩이다. 그러면 그거를 돌빵이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든지 100%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고경쟁이다. 그 대신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99%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서 아예 포기했었는데 99를 엔비디아가 땡겨준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노리는 노림수는 그걸로 해가지고 GPU 많이 팔아먹고 자기 구독료 받겠다는 거죠. 그죠? 작년 초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고, 바야흐로 이제 원래 세스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진짜 크게 확장시키는 테슬라는 좀 속으로 좀 삐질 거예요. 그죠? 아이씨, 내가 이거 진짜 엄청 잘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자동차 산업이 경험 산업이었는데 데이터 산업이었는데 그걸 동시에 지금 엔비디아가 한꺼번에 반도체 기술로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별로 나쁘겠죠. 그죠?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죠. 뭐 과거에는 OEM하고 부품사들 하청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우리가 컴퓨터에 있어서 윈도우 운영체계 그다음에 또 핸드폰에 있어서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 같은 기능을 지금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몇 년 뒤가 되면요. 이럴지 몰라요. 엔비디아 전체 이익 중에 구글도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애플도 애플 앱 서비스 이익 규모가 크잖아요. 그게 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여주는 거고 어쩌면 엔비디아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이 일정 부분이 여기서 반복 구독해서 GPU는 한 번 팔고 나면 끝이잖아요. 교체 수요 있을 때까지.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구독료를 받는 거니까요. 그죠? 엔비디아 이익에 진짜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 서비스 같은 구독료 모델이 생길 수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회사에서 현실 세계 AI 회사로 달라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헤매고 있지만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주행의 승자는 가장 빨리는 차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판단하는 AI다.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력 수요도 전력은 이제 움직이는 전력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2차 전지도 조금 결국은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되고 나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전 커질 것 같아요. 배터리 산업은. 근데 요거는 누가 잘하느냐가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점유율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힘내주기를 바랍니다. 산업 전체는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엔진 달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커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를 제공하는 미국의 리튬 강산 회사는 요즘 주가가 제법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섹타의 주가보다는 그 원재료 리튬 생산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 있죠. 엘버말이라고 그 회사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자율주행 산업이 꽃피운다는 건 2차 전지 섹터에는 좋은 뉴스예요. 그죠? 좋은 뉴스인데 요거는 산업이 지금 중국이 잘하는 비즈니스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서 요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항골탈퇴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된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걸 확인하면서 그 대신에 여기에도 병목이 어디냐
병목이 어디냐? 거기에 투자하시는 그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한 대는 제 얘기는 GPU 서버 한 대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미니 데이터 센터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자율주행이 본질이 자동차를 실시간 AI 추론 시스템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서사가 강화돼서 반도체 주식이 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왜 계속 그러냐? 반도체는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하게는 못 들어오니까. 그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테슬라도 그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하나를 턱 시장에 던졌더니 반도체는 흥이야 그러고 있는 거고 글로벌의 테슬라는 조금 찌그러들고 있는 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자들은 나도 잘할 수 있게 됐네 그러고 또 흥이야 그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차 하나가 팔린다 그럴 때 이익은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전통 엔진차 안 팔리겠죠. 카니발라이제이션 되겠죠. 휘발유 차가 마진이 높은데 그게 적게 팔리고 마진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 반도체사에 양보해야 되는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고 자동차 회사들 이익이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기대로 하이프로 올라가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자율주행의 본질은 지금 바뀌었다. 자동차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필기 반도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모든 변화의 원인은 AI 때문이다.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의 뇌를 지금 바꿔놓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의 뇌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 내 AI 가속기가 지금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예전에 ECU, 기껏해야 차선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점화시켜주고, 요런 연료를 투입량을 조절하고 그런 ECU. 요거는 뭐 32나노 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저급한 범용 반도체, 파워 반도체, 단순 SoC 이런 거였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반도체 레벨이 달라진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퀀텀 점프할 거다. 산업의 성장 속도가 총 수요가 증가되는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이렇게 증가해요. 1년에 뭐 3, 4%?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것 때문에 퀀텀으로 GPU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전 세계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신차가 9천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차다. 그러면 엔비디아 H200이 4,500만 개. 지금 중국에 200만 개 H20이 들어가니 많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니 내리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1년에 4천만 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은 매 순간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용량보다가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대역폭 더 첨단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율주행 메모리의 특징은 저지연, 고신뢰성, 고대역폭으로 가야 돼요. 혹독한 온도 환경 이것도 다 견뎌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메모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특히 자동차는 움직이는 폭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더 빨리 결정해야 돼. 더 빨리 결정해야 되면 더 많은 책을 읽은 상태에서 그것도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속기가 중요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도 디램도 동시에 많이 필요할 거다.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되니까 용량보다는 대역폭이 훨씬 중요해지고 추론이 중요한 거다. 차 한 대당 반도체를 무지 많이 먹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메모리는 저지연 속도가 중요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정말로 믿을만 해야 되고 빨라야 돼요.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은 HBM의 축소판을 수억 대의 자동차에 분산시키는 산업이에요. 제 말에, 제 이 추정에, 제 전망에 무슨 무리하거나 논리를 벗어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매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EV도 중요해요. 전력이 대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자율주행차 커지는 만큼 전기차도 할 수 없이 커져야 돼요. 휘발유차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우리나라 2차전 산업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고 대신 중국보다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구매분들 2차전 산업에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때문에 2차전 산업이 커진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리튬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율주행차 한 대가 도시 단위의 전력을 수요할 거고요. 에너지 산업을 구조적으로 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원래 문제는요. 원래 AI 시장, 원래 세스에서 가져온 가장 큰 문제를 앞으로 미칠 영향, 지금 나온 뉴스 말고 앞으로 미칠 거를 제 나름대로 상상해보는 기중산업 자율주행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이걸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반도체를 잡아먹는 산업입니다. 거기다 반도체는 가점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후퇴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부 여러분. 교실에서 학습하고 계신 많은 그부님들이 1월을 맞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계시죠. 지난해 포트폴리오 성과가 20%에서 30%에 미치지 못한 그부님들이 계시다면, 혹은 아직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몰라 교실의 영상을 천천히 따라오고 계신 그부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학급 반장들과 준비한 작은 새해 선물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40년간 투자 시장에 머무르며 혼자 잘해왔던 자연인 시절과는 다르게 지난 3년은 우리 그부님들의 계좌가 붉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해왔지요. 그러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화를 시켜놓은 강의가 45강 가까이 됩니다. 기업 선정 기준부터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매매 전략과 지표들까지도 담았습니다. 45일 동안 천천히 독파해 보신다면 올 한 해 투자가 걱정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월 동안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는 그분님들께는 기본 개념을 평생 소장하실 수 있도록 VOD 전체 강의를 USB에 담아 특별 배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학의 정석과 같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고 보면 좋을 영상들을 준비하였으니 찬찬히 완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나오는 어려운 투자 용어, 산업 용어까지 따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 그분님들을 위해 개나리반에서 투자 사전으로 개념들을 학습하고 있지요. 이것을 저서로 특별히 엮어 학습 보따리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옆에 두시고 학습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시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둔 평생 투자 첫걸음 도서도 함께 넣어 두었으니 사랑하는 사람과 한 권씩 나눠 읽어보시며 돈을 버는 습관을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새해 투자 다짐과 함께 매일매일의 학습 기록과 투자 기록을 다이어리에 남기실 수 있도록 사계절 투자 다이어리와 펜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잘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돌이키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여러분만의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학습하신 여러분의 곁에 매일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특별히 제작한 시장 테마별 응급키트 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 여러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럴 때마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학습 기조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급락장에서 상승이 과열된 장에서 손절이 필요한 장에서 기준을 재정립하실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키트 카드를 만들었으니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사계절을 세워갈 만년 블록 달력과 특별 제작한 주차 넘버링 보드까지 오직 종합 마스터반 배움 보따리만을 위해 제작한 특별 선물과 함께하며 계좌도 마음도 열정도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병고년 붉은 말의 해에 그부 여러분들 모두 거침없는 질주 끝에 달콤한 수확이 기다리는 해가 되도록 힘차게 함께 학습해 볼까요?